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을 맞춰둔 적도 없는데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시간을 안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여기가 내 집인지 아니면 잠시 머무는 곳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졌다. 어머니, 방이 좀 좁아도 이해하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던 날이 떠올랐다. 마치 미리 선을 긋듯 더는 묻지 말라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속마음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하는 게 어른이라고 배워온 세월이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집은 점점 적막해졌다. 밥을 해도 먹는 사람이 나 혼자였고 말을 해도 대답은 텔레비전 소리뿐이었다. 아버지,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들이 먼저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다. 아직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렇게 나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했다. 벽에 박아둔 못 하나, 장롱 뒤에 떨어진 동전 하나까지도 쉽게 버릴 수 없었다. 이 집에서 아이를 키웠고, 이 집에서 아내와 싸우고 화해했고, 이 집에서 늙어갔다. 그런 집을 떠난다는 건 나 자신을 두고 나오는 기분이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첫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여러 번 숙이며 말했다. 그래, 그래. 내가 더 조심할게.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손주 녀석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웃었고 나는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내 착각이었단 걸 나는 그때는 몰랐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규칙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은 8시 이후엔 먹지 않는다는 것. TV 소리는 작게 해야 한다는 것. 거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 며느리는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불편하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아버님, 이건 저희가 쓰는 거예요. 아버님, 그건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질문도 의견도 삼켰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다녀오다 거실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솔직히 힘들어. 나도 알아 그런데 아버지잖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이 내 가슴으로 그대로 꽂혔다. 언제까지 모셔야 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마치 내가 짐이 된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에서 점점 작아졌다.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그 한마디를 듣게 된다. 그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겼다 떴다를 반복했고 귀에는 아까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언제까지 모셔야 해?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내겐 통보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되자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괜히 늦잠을 자면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였다. 부엌으로 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이미 며느리가 있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밝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제의 대화가 떠올라.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래, 조금 일찍 깼다. 괜히 방해가 될까 싶어.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버님,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아침은 간단히 먹을 거라서요. 그 말에 다시 식탁에 앉았다. 식탁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나는 말을 걸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허리를 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애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어디로 향할지 알면서도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같은 곳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순간 밥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요양원. 그 단어 하나에 내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기도 하고 거긴 전문가도 있고 아버지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여기서는 더는 함께 살기 어렵다는 것.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님, 오해는 마세요. 며느리가 급히 말을 보탰다. 저희가 모시기 싫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 그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길은 나를 피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다. 나는 더 조심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 바빠 보였다. 손주와 놀아주려고 다가가면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애가 요즘 예민해서요. 아버님, 그냥 쉬세요. 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리는지.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창문 밖을 보며 아내와 함께 다니던 동네를 떠올렸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였다. 손주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 나는 웃으며 손주를 불렀다. 왜 그러냐? 손주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할아버지 다른 집 가신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래? 엄마랑 아빠가 어제 말했어. 아이에게까지. 이미 결정된 이야기였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도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익숙했지만 너무 오랜만이라 쉽게 믿기지 않았다. 나야 상철이다. 상철. 그 이름 하나에 기억 속 먼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다. 젊은 시절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같은 막걸리를 나눠 마셨고 같은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 아직 살아있었네, 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웃음 뒤에 따라오는 건 이상할 정도로 깊은 한숨이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 상철이 물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사정부터 요양원 이야기까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상철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야, 너도 이제 그런 소리 듣는 나이가 됐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동정도 조언도 아닌 그냥 사실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인데 상철이 잠시 뜸을 들였다. 혹시 갈 데 없으면 내가 있는 대로 와라. 어디? 시골이다. 서울도 아니고 요양원도 아니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농사나 지을 나이냐? 야, 농사는 내가 짓는다. 상철은 단호했다. 너는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 집에 남는 게 맞는지 아니면 떠나는 게 맞는지. 아침이 되자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분주해 보였다. 아버님,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점심은 밖에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물어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지나가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부부였고 누군가는 혼자였다. 그중 혼자인 사람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들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적어두라고 해서 쓰던 수첩. 맨 뒤쪽 페이지에 오래전에 적어둔 글이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한테 기대지 말 것. 아내의 글씨였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나갈까 한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요양원 말고 다른 데로.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상철이 기억나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 아버지 친구라며 몇 번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친구가 같이 살자더라.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허락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서운했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큰 짐은 필요 없었다. 옷 몇 벌과 아내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다. 그때 방문 앞에 서 있던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가?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옷깃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집을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내가 떠난 뒤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상철이 사는 곳은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 내리자 먼저 코끝을 찌른 건 흙 냄새였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살아있는 냄새. 야, 여기야. 멀리서 손을 흔드는 상철이 보였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웃는 얼굴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진짜 왔네. 상철은 내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후회 안 하겠냐? 후회할 힘도 없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상철의 집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다. 마루에 앉으니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햇살이 다리를 덮었다. 여기선 아무도 눈치 안 준다. 상철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하나에 나는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상철은 막걸리 한 병을 꺼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쨍. 유난히 소리가 컸다. 너 아직도 그 생각하냐? 상철이 물었다. 무슨 생각? 자식한테 미안한 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이 이미 얼굴에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상철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 자식은 부모 인생 책임질 의무 없어. 그 대신 부모도 자식 인생에 짐이 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부터 나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상철과 함께 밭을 둘러보고 점심엔 된장찌개를 끓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움직였다. 너 표정 좋아졌다. 상철이 말했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가슴이 덜 답답했고 숨이 깊어졌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나는 며칠 만에 알아차렸다. 상철은 혼자가 아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종종 마루에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괜찮았어. 걱정 마라. 나는 묻지 않았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상철이 갑자기 말했다. 나도 한번 버림받았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 말이다. 상철은 담담하게 말했다. 돈 문제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위로하면 상철을 건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가 좋다. 상철은 웃으며 말했다. 여긴 사람이 필요 없거든.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한편 내가 떠난 뒤 아들 집은 생각보다 조용해졌다고 한다. 여보, 집이 왜 이렇게 넓어? 며느리가 말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 끝에 앉아 아버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그때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부재를 편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는 저녁 무렵에 울렸다. 밭에서 상철과 함께 고추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 안 받을 거냐? 상철이 말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떨려 있었다. 어디 아프세요? 아들은 먼저 그렇게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말을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거긴 어디에 계세요? 시골이다. 불편하진 않으세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불편한 건 사람 눈치 보는 거지. 여긴 그런 게 없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사람은 다 자기 사정이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캐묻지 않는 게 그의 배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상철은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내가 보는 게 맞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냐? 나 시간이 좀 없다. 그 말에 손이 떨렸다. 상철은 웃으며 말했다. 울 일 아니다. 이미 오래 버텼다.
그제야 그의 밤중 혼잣말이 이해가 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를 떠나보냈던 날처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내가 말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괜히 애들 마음만 무겁게 한다. 며칠 후 아들 집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내 이름이었다. 며느리는 상자를 열다가 손을 멈췄다. 안에는 아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졸업 앨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며느리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그날 밤 아들은 혼자 술을 마셨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이 조용해졌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한편 나는 상철과 함께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지막 준비를.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갈 즈음 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해야 할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철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아침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괜찮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병원 다시 가보자. 내가 말하면 상철은 손을 내저었다. 여기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게 병원 침대보다 낫다.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았다. 아침엔 상철 목까지 밥을 지었고 저녁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다. 아, 어느 날 상철이 말했다. 내가 와서 나 덜 외롭다.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그날 밤 상철은 나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혹시 모르니까. 상자 안에는 그의 유언장과 통장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울지 말 것.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며칠 뒤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다. 아버지, 주말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다. 그래라. 상철에게 말하자. 그는 웃었다. 좋다. 사람은 마주보고 해야 할 말이 있는 거다. 하지만 주말은 오지 않았다. 그 전날 밤 상철은 잠들 듯 조용히 떠났다. 소리도 신음도 없었다. 그냥 아주 조용히. 나는 한참 동안 그를 흔들지도 못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상철의 얼굴에 내려앉았을 때 나는 그제야 그가 떠났다는 걸 실감했다. 장례는 그의 말대로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 몇 명과 나 그리고 바람 소리뿐이었다. 며칠 뒤 아들이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이미 사진 속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건 나중에 읽어라. 아들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할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시골의 밤은 도시와 달리 소리가 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은 방 안에서 봉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읽어도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 하나가 접혀 있었다.
짧은 글이었다. 아주 짧았다. 하지만 그 문장은 아들의 인생에 길게 남을 말이었다. 나는 너한테 짐이 되기 싫다.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아들의 손이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후회, 미안함, 그리움, 분노, 자책,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건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약한 줄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약한 적이 없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라 편한 쪽을 선택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담담하게 들렸다. 사람이 진짜로 무너질 때는 소리가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같이 살아요. 나는 웃었다. 어디서? 여기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상철이 집이다. 내 집은 아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 말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집은 장소가 아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아들은 도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매일 전화가 왔다. 짧은 안부였지만 형식적인 말은 아니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오늘 날씨 춥대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것과 버려진 것은 다르다는 걸.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아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정막이 아니라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함이었다. 나는 상철의 집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겼다. 사진 몇 장, 낡은 농기구, 그리고 그가 늘 앉아있던 마루자리. 잘 살다 간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마을 이장은 집을 팔지 않겠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회사 그만두려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랑 얘기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진짜 내 삶인지. 나는 말없이 들었다. 잠시 내려와서 아버지랑 같이 지내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기대면 너도 무거워진다. 아들은 대답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짐을 들고 내려왔다. 손주와 며느리는 주말마다 오기로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서서히 숨이 맞아갔다. 아들은 밭일을 도왔고 나는 밥을 지었다. 저녁이 되면 셋이서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아내 꿈을 꿨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잘했다. 나는 잠에서 깨어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님, 저도 내려가고 싶어요. 나는 짧게 답했다. 천천히 와라.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남은 시간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를 밀어내지도 않으며 같이 살아가는 시간으로 채우기로.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부모는 짐이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봄이 오자 마당 한쪽에 심어둔 상추가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상추를 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 아들은 여전히 시골에 머물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듯 살지는 않았다. 아버지, 이게 맞는 삶일까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삶이라는 건 맞다, 틀리다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덜 후회되는 쪽이 맞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는 주말마다 내려왔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도 이제는 마당을 뛰어다녔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 소리가 나는 그렇게 좋았다.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눈길이 따뜻해졌다. 아버님, 여기 공기 좋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좋아서 그렇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손주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여기 살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좋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상처를 떠올렸다.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조금 더 길어졌다.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들은 이제 나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옆에 앉았다. 그 차이가 참 컸다. 어느 날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라는 걸 알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조용한 미소가 될 것이다. 다시 할 수 있다. 여름이 다가오자 마당의 나무들이 한층 짙어졌다. 그늘 아래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손주는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은 듯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마루 위로 올라왔다. 할아버지, 그래, 여긴 할아버지 집이지? 나는 잠시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계산도 눈치도 없었다. 그저 궁금한 뿐이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할아버지 집이다. 손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나도 여기서 자도 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집이란 누군가가 허락해줘야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 놓고 누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아이에게서 배웠다. 그날 밤 손주는 내 옆에 누워 금세 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떠나온 건 집이 아니라 역할이었구나.
아버지라는 역할, 짐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 작아지던 역할. 이제는 그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행동이 오래 간다. 아들은 웃었다. 차가 떠나고 난 뒤 나는 마루에 앉아 혼자 차를 마셨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자식일 것이다. 부모는 강해 보여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자식은 몰라서가 아니라 바빠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게 만들고 안부 한마디를 전하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아침 햇살이 마루 끝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괜히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젊을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더니 이제는 하루가 참 빠르다. 그래서인지 아침 하나, 밥 한 끼, 바람 한 줄기까지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다. 요즘 나는 일기를 쓴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은 상추가 잘 자랐다. 바람이 시원했다. 아들 목소리가 괜찮아 보였다. 그런 문장들이다. 누군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기록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물었다. 아버지, 후회되는 거 없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아이에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내 인생을 너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것.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다. 후회가 있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라는 걸. 후회는 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다시 살아도 비슷하게 살았을 거다. 아들은 웃었다. 왜요? 그게 내 최선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상철의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려두었다. 야, 너 덕분에 나 아직 괜찮다. 사진 속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괜히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혼자 사는 노인이 인사를 왔다. 여기 혼자 살기 괜찮습니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었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자식이 완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어른의 삶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다. 혹시 부모에게 전화를 미루고 있다면 오늘은 그냥 걸어보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다.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마루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쉰다. 그리고 조용히 웃는다. 그래도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만했다. 요즘 나는 하루를 셈하지 않는다. 몇 날이 남았는지, 얼마를 더 살 수 있는지, 그런 계산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다. 대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만 본다. 아침에 눈을 떴는지,
밥을 먹었는지, 누군가와 웃었는지, 그것이면 충분하다. 어느 날 아들이 내려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내가 예전에 쓰던 시계가 있었다. 아들이 군대 가던 날 내 손목에서 풀어 채워줬던 시계였다. 아직도 가네. 나는 중얼거렸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저 이 시계 차고 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아껴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같이 쓰라고 있는 거다.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나는 답을 들었다. 며칠 뒤 나는 유서를 쓰듯 편지를 한 통 더 남겼다. 누구에게 맡길 것도 아니고 어디에 둘 것도 아닌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둘 편지였다. 혹시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읽어도 되는 글. 나는 잘 살다 간다. 그러니 너희는 미안해하지 말고 자주 웃어라. 나는 그 글을 접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사람은 뭔가를 남겨야 떠날 수 있는 모양이다. 돈도 집도 아니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전부였다. 해질 무렵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아내가 어디선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고 싶다. 부모가 살아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같은 공간에 잠시라도 앉아보자.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시간 속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다. 나는 오늘도 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본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처럼 끝이 나지 않는다. 울고 웃는 장면이 지나가도 다음 날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같은 마루에 앉아 같은 하늘을 보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음이었다. 예전엔 하루를 버텼고 이제는 하루를 맞이했다. 아들은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완전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도망치듯 떠나지도 않았다. 그 변화가 나는 고마웠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한 게 아니라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 보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을에 소문이 났다. 도시에서 아들이 내려왔다더라. 아버지랑 같이 산다더라. 사람들은 칭찬도 했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았다. 젊을 때는 평가 속에 살았고 늙어서는 선택 속에 살고 싶었다. 그날 오후 낯선 노인이 집 앞에 섰다. 혹시 여기 잠시 쉬어도 될까요? 그 눈빛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봤다. 들어오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올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 노인의 이름은 정호였다. 나보다 2살 많았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도 연이 조금 멀어진 상태라고 했다.
요즘은 연락 안 해도 다들 잘 산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나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며칠을 머물렀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했다. 여긴 참 이상한 집이네요. 정우가 말했다. 왜? 눈치가 없어요. 그 말에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그날 밤 정우는 술에 취해 말했다. 나도 요양원 이야기 들었다. 그 말에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도망쳤지. 도망. 나는 그 단어를 한참 씹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을 겁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 말 처음 듣네요. 며칠 뒤 정우는 떠났다. 하지만 그는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와도 됩니까? 나는 대답했다. 여긴 머무는 집이지 소유하는 집은 아닙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집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인생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아들이 마당에서 못을 받고 있었다. 뭐하냐? 상철 아저씨 사진 걸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다. 아들은 말없이 행동으로 사람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버지, 전 예전엔 강해지는 게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묻지 않았다. 그가 계속 말하도록 가만히 두었다. 근데 요즘은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어른으로 보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술을 마셨다. 부자간의 술은 특별한 말이 필요 없었다. 잔이 오가고 침묵이 오갔다. 그 침묵이 편안했다. 아버지, 아들이 말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잘 살아라.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어디에나 있는 부모와 자식 이야기다. 다만 조금 늦게 마주 봤을 뿐이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다. 혼자가 되는 것도 버려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여러 번 살아남는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오늘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부모의 목소리, 자식의 뒷모습, 말하지 못한 진심. 아직 시간이 있다면 지금 잡아라. 나는 오늘도 마루에 앉아 해를 본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가을이 왔다. 마당의 감나무가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오늘은 하나쯤 떨어졌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상철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야, 기다린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 괜히 웃음이 나게 했다.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날 잠시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우였다. 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사람은 큰일을 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아들은
점점 더 자주 내려왔다. 회사 일도 완전히 정리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속도를 좀 줄이려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의 속도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거라는 걸 이제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둘이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 노래 엄마가 좋아했잖아.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틀리면 꼭 따라 부르라고 했지. 우리는 말없이 노래를 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내도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저 무서웠어요. 뭐가? 아버지를 잃을까 봐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아버지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살아갈까 봐였어요. 그 말에 나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요즘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대신 다음이라는 말을 쓴다. 오늘 다음에 내일이 있고 이 계절 다음에 다른 계절이 온다. 언젠가 내가 이 마루에 앉지 못하는 날이 와도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손주는 이제 글씨를 쓴다.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집, 따뜻함. 나는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어떤 상장보다 귀한 글이었다. 아들은 집 수리를 시작했다. 아버지, 이 집 오래 쓰려면 손 좀 봐야죠. 나는 웃었다. 집은 고치는 게 아니라 같이 늙는 거다. 아들은 그 말에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별이 많았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여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지?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대답 대신이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에 있는 내일을 본다. 그리고 그 내일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얼굴이 한 번이라도 떠올랐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닿은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도 많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고 웃는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걸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은 부모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약속입니다. 좋아요는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